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경기는 토트넘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경기는 제 예상과 다르게 울버햄튼이 완승을 가져갔던 경기였고, 라지의 3-5의 전술 플랜이 토트넘에게 잘 먹혀들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3-5 포메이션에 라지가 덴동커를 수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변칙적인 3-4-3 포메이션을 때에 따라 만들기도 하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먼저 보면, 콘테가 플랜 A를 보고 있는 3-4-3 포메이션의 후방 빌드업을 3-2로 두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토트넘의 미드필더 구성은 호이비에르와 윙크스가 맞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오면서 6번 성향이 짙은 두 명의 선수보다 앞으로 전진할 타이밍과 세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벤탄쿠르가 나오게 됐습니다. 때문에 벤탄쿠르가 더 전진해서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콘테는 예상치 못한 울버햄튼의 맞춤 전술에 초반에 꽤 고전했는데요. 라즈가 3-5-2 포메이션을 준비했지만 실제 수비 상황에선 3-4-3에 가깝게 준비했습니다. 우측 미드필더로 나온 덴동커가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선 전진하면, 프론트 라인에는 히메네즈, 포덴세, 덴동커 라인이 형성됐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각각 앞에 있는 상대 센터백에게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벤탄쿠르와 윙크스가 수비라인 앞쪽에 위치해서 세 명의 선수가 충돌할 때 수적 우위를 거둘 수도 있지만, 상대 선수에게 둘러싸이면서 센터백 입장에선 패스하기 난감한 상황을 기본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덴동커는 이번 경기에서 종으로 많이 움직여야 했고, 수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덴동커라고 봐야 했습니다. 덴동커의 히트맵을 보면 뚜렷한 흔적이 나타나진 않지만, 주로 초반에 전진된 포지셔닝을 잡는 모습과 후방으로 내려오는 수비 움직임은 덴동커가 폭 넓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컨들과 네베스도 중앙을 지키도록 포지셔닝을 지켰고, 간혹 손흥민과 모우라도 좁힌 포지셔닝을 보이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역삼각 형태가 만들어져도 투톱 중 한 명이 빌드업 코어를 견제하고, 다른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도와주는 윙포워드까지 각각 위치를 잡아도 울버햄튼이 충분히 수적 동료를 점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팀이 백3를 활용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윙백도 측면에서 1대1로 겹쳐지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토트넘이 공격진에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5백을 통해 무리 없이 빌드업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트넘이 생각해볼 수 있는 울버햄튼 수비 방식의 파해법은 분명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3-4-3 형태를 보일 땐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포지셔닝을 취하는데, 측면 쪽에 위치하는 센터백이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주면서 윙백에게 도달할 수 있게 만들고, 윙포워드가 내려와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내려올 수 있다면, 수비 라인이 1차 무너졌기 때문에 주로 가운데 위치한 케인이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침투할 수 있다면 공간과 패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백3를 활용했던 약 27분 동안 세세뇽은 15번만 터치했고, 도어티는 전반전 상황에서 패스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 교체로 들어온 에메르송도 키패스 1회를 기록했지만 도어티는 어떠한 도움 주는 패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토트넘이 수비 상황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콘테는 쿨루셉스키를 전반전에 교체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수비 상황에서 불리했던 상황을 짚어보면, 토트넘도 울버햄튼의 측면 빌드업을 제어하기 위해 한쪽으로 몰기 시작했는데요. 한쪽 측면으로 몰면서 동시에 모우라가 안쪽으로 좁혀 네베스에게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잡지만, 동시에 두 명의 미드필더도 같은 측면으로 쏠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우측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함에 모우라가 좁히는 수비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킬만이나 사이스가 발재간으로 상대를 굳이 제치지 않아도 등을 진 상태로 몸을 돌리면 토트넘은 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특히 3명의 미드필더는 후방에서 윙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네베스를 도와주는 움직임이 짙었기 때문에 네베스가 압박을 비교적 덜 받는 상황에서 전진해 기점 역할을 해줄 수 있었고, 단순히 중원에 판만 두고 봤을 땐 2대3으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모우라도 양쪽 측면에서 상대의 센터백과 미드필더에게 측면 공간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체력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콘테는 쿨루셉스키를 투입해 4-2-3-1로 포메이션을 바꾸게 되면 삼각형 형태로 안정적으로 컨들, 네베스,
덴동커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비 상황에선 해법을 나름 찾았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전반전 4-2-3-1 형태에서 벤 데이비스가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좁히면서 종으로 많은 공간을 활발하게 띄워야 했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의 간격 자체는 멀어지게 되고, 또 데이비스 플레이 스타일상 이 많은 공간을 혼자 활약하기에는 꽤 어려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벤탄쿠르가 넓게 움직여주거나 손흥민이 넓은 측면에서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어야 좌측면 빌드업을 풀 수 있거나 벤 데이비스가 아예 풀백 포지셔닝을 가져가야만 했지만 전반전에 이 부분은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두 선수가 고립되면서 어려워지고 좌측면에서 우측면으로 이동해 공격을 풀어내는 패턴으로 전반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전방에 손흥민, 쿨루셉스키, 케인, 모우라 프론트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측면을 거치고 프론트 라인으로만 갈 수 있다면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경기 운영 자체가 단순해질 우려가 있었고, 전반전에도 손흥민, 케인, 모우라 간의 간격 사이에도 멀어지는 부분을 쿨루셉스키가 공격진들 사이에서 링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